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어도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쓰는 이 기업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이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모두 인도 출신 CEO입니다. 그런데 장면을 바꿔 중국으로 가보면 이상한 공백이 생깁니다. 인구 14억, 수학 이공계 최강국, 거대한 공장과 도시를 가진 나라지만 미국 빅테크 CEO 자리에는 중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나라는 천재를 키우는 풍경 자체가 달랐고 그 차이가 지금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인도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학교 다니고 인도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IBM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노바티스 제약 CEO 바산트 나라시만, 명품 브랜드 샤넬 CEO 리나 네어, 심지어 세계은행 총재 아제이 방가까지 죄다 인도 출신이에요. 지금 포춘 500대 기업 중 10% 이상을 인도 출신 CEO가 이끌고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에서 인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밖에 안 됩니다. 10배나 높은 비율로 최고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만 봐도 엔지니어 3분의 1 이상이 아시아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인도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애틀에서는 외국 출신 엔지니어의 40%가 인도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중국은 어떻게 된 걸까요? 중국 인구도 14억이에요. 최근까지는 인도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교육열하면 중국이 둘째가라면 서럽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항상 1등을 휩쓸고 이공계 인재가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잭마가 아마존 CEO로 스카우트 됐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마와텅이 애플 CEO가 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미국 대기업 CEO가 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쉽게 생각이 안 나는 반면 인도 출신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아요. 인구수 1위와 2위인 두 나라입니다. 둘 다 아시아의 거대한 국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도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를 양산하는 나라가 됐는지, 왜 중국은 그렇게 못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들을 쏟아내는 인도가 왜 정작 본토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인지, 왜 인도 최고의 인재들이 조국을 등지는지까지요. 먼저 인도가 글로벌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혀끝에 있어요. 바로 언어입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1947년에 독립했으니 거의 200년 가까이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어가 인도 사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지금 인도에서 영어는 힌디어와 함께 공용어이고 상위 계층은 어릴 때부터 영어로 교육받습니다. 수업도 영어로 듣고 시험도 영어로 보고 토론도 영어로 하죠. 대학 강의도 영어로 진행되는 곳이 많아서 인도 엘리트층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외국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국어에 가깝습니다. 미국인이랑 대화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유창한 경우도 많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CEO가 뭘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사회 들어가서 전략 발표해야 하고 투자자들 앞에서 실적 설명해야 하고 직원 수만 명 앞에서 비전 연설도 해야 합니다. CNN이나 CNBC 같은 데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요. 이게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납득시키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나도 영어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면 미국 대기업 CEO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무기를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나와요. 적어도 상위 계층은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한데 미국 H-1B 비자라고 외국인 전문직한테 주는 취업 비자가 있거든요. 이 비자의 70% 이상이 인도인한테 발급됩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왜 그럴까요? 영어가 되니까요. 미국 회사에 바로 투입돼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별도로 언어 교육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면 중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국어가 모국어이고 영어 교육도 물론 하지만 인도처럼 사회 전반에 영어가 침투해 있지는 않아요. 중국 엘리트층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전체적인 인력풀의 크기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식 영어 발음이 미국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인도식 영어는 악센트가 있긴 해도 영국식 영어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알아듣기가 수월하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커리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교실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IIT라는 대학이 있어요.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1950년에 설립된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세요? 매년 JEE 어드밴스드라는 시험을 보는데 응시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10,000명 남짓이에요. 합격률이 1%도 안 됩니다. 하버드 합격률이 4% 정도 되니까 IIT가
하버드보다 4배는 더 들어가기 어려운 셈이죠.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인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처절한 경쟁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코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전체가 IIT 입시 학원촌입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몇 년씩 준비하죠. 이런 극한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두뇌가 뛰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이에요. IIT 출신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떤 난제가 주어져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마감이 코앞이어도 어떻게든 해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봤으니까요. 이게 바로 CEO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IIT 졸업생들의 성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인도 유니콘 기업 108개 중에서 68개를 IIT 출신이 창업했어요. 60%가 넘는 비율이죠. 한 대학 출신이 한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가서 스탠퍼드나 MIT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실리콘밸리에 취업합니다.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임원이 되고 결국 CEO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IIT 상위 1000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 그중 36%가 인도를 떠났습니다. 최고의 인재 3명 중 1명이 조국을 등진 거예요. 왜 떠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식탁에서 배워집니다.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중 하나예요. 공식 언어만 22개이고 방언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입니다. 북쪽에서 쓰는 말이랑 남쪽에서 쓰는 말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종교도 다양합니다. 힌두교가 가장 많지만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각 종교마다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금기가 다르죠. 카스트 제도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계층 간의 벽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고 다른 계층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매일 부딪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협하고 협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공동 창업한 비노드 코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인도 출신 CEO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의 다양한 사회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길러주고 특히 조직을 확장할 때 이런 능력이 빛을 발한다고요. 글로벌 기업 CEO가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할까요? 미국 직원도 있고 유럽 직원도 있고 아시아 직원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끌어가야 해요. 인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수없이 해봤으니까요.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다문화 경영 훈련소인 셈이에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물론 56개 민족이 있다고 하지만 한족이 90% 이상이거든요. 언어도 보통화라는 표준어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하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다양한 문화를 가진 글로벌 조직을 이끌어야 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거리에서 단련됩니다. 인도에서 산다는 건 매일이 서바이벌이에요. 도로가 엉망이고 교통체증이 상상을 초월하고 정전이 수시로 나고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며칠씩 걸리고 뇌물 요구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이게 일상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인도에서는 이걸 주가드 정신이라고 불러요. 힌디어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뜻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든 해내는 거예요. 출생신고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입학하는 것, 취직하는 것, 모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자원이 부족하면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게 일상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인도에서 맨 땅에 헤딩하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나면 날개를 달아요. 인도에서 100을 해야 10을 얻었다면 미국에서는 100을 하면 150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출신 인재들이 미국에서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도에서 단련된 생존 능력과 미국의 풍부한 기회가 만나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거죠. 기술 기업가이자 학자인 비벡 와드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출신 CEO들은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 겸손하고 신중하다고요. 창업자 CEO들이 가끔 보여주는 오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고 각국 정부랑 갈등을 빚잖아요. 이런 시기에 차분하고 비공격적인 리더십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건데 이게 인도 출신 CEO들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1965년에 미국이 이민법을 바꿨는데 기존에는 출신 국가별로 쿼터가 있었던 걸 없애고 기술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민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고학력 인도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왔고 그 다음에는 IT 붐을 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1세대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후배들한테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인도 출신 선배가 회사에 있으면 후배 채용할 때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창업하려는 후배한테 투자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인도 출신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만든 유니콘 기업이 80개가 넘고 총 가치가 1900억 달러가 넘어요. 이스라엘이 25개, 캐나다가 22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숫자죠. 중국인들도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갔는데 기업 경영진에 진출하는 비율은 인도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죠. 그리고 중국 본토에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굳이 미국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는 동기가 약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 과학자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천인 계획이라고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면서 인재들을 데려옵니다. 인도 정부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인도 인재들은 미국에 남아서 계속 경력을 쌓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열쇠는 벽의 유무에 있습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인터넷이 열려 있어요. 구글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죠. 중국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이 차단돼 있고 유튜브도 안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서비스는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신 바이두 쓰고 빌리빌리 보고 위챗으로 소통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리콘밸리 핵심 기업들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 회사들 서비스를 중국에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죠. 반면 인도 사람들은 이 서비스들을 매일 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알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에 입사해서 일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문화가 약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위계질서가 강해서 윗사람한테 반박하기 쉽지 않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미국 회사에 가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 회사들은 수평적인 문화를 강조해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인도는 혼란스럽지만 자유롭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펼치고 남들이랑 토론하는 데 익숙하죠. 이게 미국 기업 문화랑 잘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도가 글로벌 리더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천재들이 쏟아내는 인도가 왜 정작 본토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일까요? 왜 수억 명의 인도인들이 아직도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인도 최고의 인재들은 조국을 떠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도는 한때 아시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1920년대에 인도에서 만든 면직물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됐어요. 지금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가 선생이었고 일본과 중국이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제조업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됐을까요?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인도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이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예요.
네루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영웅이었고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죠. 문제는 그 비전이었어요. 네루는 인도를 빠르게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장 세계적인 과학 강국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소련식 발전 모델이었어요. 소수의 엘리트에게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한 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공업에 올인하고 최첨단 연구소를 세우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거죠. 네루 앞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선택한 길이에요. 먼저 전 국민에게 기초교육을 보급해서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부터 시작해요. 섬유, 신발, 봉제 같은 산업이요. 이런 산업은 고급 기술이 필요 없지만 대신 일자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점점 고도화된 산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루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루는 태생부터 엘리트였거든요. 인도 최상위층 명문가 출신이었고 영국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고 케임브리지를 나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있었어요. 이런 사람 눈에 섬유 공장이나 신발 공장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후진국이나 하는 일로 보였겠죠. 네루가 원한 건 거대한 철강 공장이었고 최첨단 비료 공장이었고 하늘을 찌르는 댐이었고 세계적인 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국립연구소를 세웠어요. 물리학연구소, 화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그리고 이런 연구기관들을 뒷받침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IIT의 탄생 배경이에요. IIT는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IIT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도인의 0.01%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9.9%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치됐습니다. 네루는 IIT 같은 엘리트 기관에 모든 교육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기초교육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뭘 올려도 안 무너지죠. 네루가 한 일은 기초공사를 건너뛰고 바로 옥상에 수영장을 만든 겁니다. 옥상 수영장은 멋있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기초가 없으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인도가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꼭대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있는데 그 밑에는 글자도 모르는 수억 명의 국민이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본은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초등교육을 거의 완전히 보급해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거의 전원이 학교에 다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 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사활을 걸었죠.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초등학교 취학률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중국도 마오쩌둥 시대에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죽는 재앙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기초교육만큼은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했고 문맹 퇴치에는 성과를 냈어요. 인도는요, 1950년대에도 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문해율이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이 심각해서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지금 2020년대인데도 인도 문해율이 7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거의 100%예요. 이 차이가 70년 전 선택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제조업을 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한데 아무 노동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작업 지시서를 읽어야 하니까요. 숫자를 셀 줄 알아야 합니다. 수량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 조작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이게 공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입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교육받은 인력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학교에 갔거든요. 1960년대 한국 수출 1위 품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발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미국에 팔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했고 품질 관리도 해야 했고 납기도 맞춰야 했습니다. 기초 교육받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가발 공장 여공들이 나중에 섬유 공장으로 갔고 전자부품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고 자본이 쌓였고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강국이 된 겁니다. 인도는 이 기초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네루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환율 정책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려면 환율이 중요한데 자국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려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과감하게 원화 가치를 낮췄어요. 국민들한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입품이 비싸지니까요. 그런데 덕분에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인도도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한테 같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환율을 현실화하라고요. 그래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헐값에 판다고 매국노 취급받죠. 그래서 인도는 환율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내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만든 제품은 해외에서 너무 비쌌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제조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죠. 토지 개혁도 실패했습니다. 농업국가가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면 토지 개혁이 필수예요. 소수의 지주가 땅을 다 가지고 있으면 농민들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난 수 없습니다. 땅을 나눠줘야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죠. 한국은 토지 개혁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눠줬어요. 저항이 엄청났지만 밀어붙였습니다. 인도는요, 네루도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루가 이끄는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지주들이었거든요. 지주들 땅을 뺏으면 정치적 동지들이랑 척을 지게 됩니다. 네루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지 개혁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농민들은 계속 가난했고 자식들 교육시킬 여력이 없었고 제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았고 내수시장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기초교육 실패, 환율 정책 실패, 토지 개혁 실패, 이게 다 합쳐져서 인도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네루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도 더 문제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종교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죠. 인디라 간디의 아들 산자이 간디는 자동차 회사를 한다면서 국가 자금을 빼먹었고 빈민가를 강제 철거하고 강제 불임 시술까지 자행했습니다. 결국 인디라 간디는 자신의 경호원한테 암살당했어요. 시크 교도들의 성지를 군대로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 뒤에 끔찍한 폭동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장기적인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겨우 변화가 시작됐어요. 외환 위기를 맞아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만모한 싱 재무장관이 경제 자유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제야 인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IT 서비스업이 성장했고 중산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IT 서비스업은 분명 인도의 강점입니다. 영어를 쓰고 교육받은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IT 일자리를 얻으려면 최소한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 교육도 못 받은 수억 명의 인도인들한테 IT는 그림의 떡이에요. 인도 IT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다수 인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꼭대기에는 순다르 피차이 같은 세계적인 인재가 있고 밑바닥에는 글자도 모르고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수억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재들은 인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나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회사를 키울 수가 없고 인프라가 엉망이고 관료주의가 심하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100배, 1000배 쉬운 거예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인도는 절대 중국처럼 될 수 없고 중국도 절대 인도처럼 될 수 없을까요? 중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의 공장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중국도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기초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맹률을 확 낮췄죠. 그 다음에 경공업부터 시작했어요. 섬유, 신발, 장난감.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수억 명의 농민이 공장 노동자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고 자본이 쌓으면서 점점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었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죠.
인도는 이 기초가 없습니다. 70년간 쌓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와서 제조업을 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교육받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열악하고 관료주의가 심합니다. 28개 주마다 법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마치 유럽연합 전체에서 통일된 제조업 정책을 펼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요즘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만들고 있다는 뉴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폭스콘이 자기네 엔지니어들을 인도에 보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면서 간신히 해내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이런 단계를 졸업한 지 오래예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초보 단계인 거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데 25년 걸렸는데 인도가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베트남과 비교해봐도 그래요. 베트남 인구는 인도의 7%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인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베트남은 작지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관료제도 없고 교육 수준도 높고 정부의 의지도 명확해요. 무엇보다 베트남은 과거 중국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죠. 반대로 중국은 왜 인도처럼 될 수 없을까요? 중국은 글로벌 CEO를 잘 못 배출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정치 체제, 인터넷 검열.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중국이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될까요? 인터넷 검열을 풀까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구조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채로 계속 갈 겁니다. 인도는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강하고 중국은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에 강해요. 인도가 갑자기 세계의 공장이 되기는 어렵고 중국이 갑자기 글로벌 CEO를 많이 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나라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한때 인도는 아시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엘리트 교육만으로는 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없어요. 천재 몇 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다수 국민이 가난하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해요. 인도에 순다르 피차이 같은 천재가 있어도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그 천재마저도 인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순다르 피차이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 CEO는 없지만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국민 전체의 수준이 높으니까요. 14억 인구, 세계적인 천재들, 영어를 쓰는 나라. 조건만 보면 인도는 진작에 선진국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결국 중요한 건 몇 명의 천재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70년 뒤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천재 몇 명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인도가 70년간 우리한테 보여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